이렇게 보수적인 메시지는 공감이 기반이 된 게 아니고 좀 합리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그런 감정이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쟤는 정도 없네, 쟤는 꼰대다, 쟤는 옛날 스타일이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이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욕도 하지만 논란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상당히 우경화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주장입니다. 이거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연예인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거의 하지 않지만, 아니면 유튜버여도 왜 이 좌파 연예인들은 개념 연예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우파 연예인들은 욕을 먹고 논란이 되느냐,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좀 이렇게 진보적인 얘기를 하시는 연예인들한테는 개념 발언이다, 소신 발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우파 연예인들한테는 왜 논란이 되고 사과를 해야 하는지,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닌지, 같은 정치적인 발언일 뿐인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왜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 이런 공인이라는 자체를 생각해 봤을 때 보통 본질적으로 공감이나 이런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뭐 연기자라면 연기를 통해서, 아니면 스포츠 스타라면 스포츠를 통해서 그런 감정과 공감을 전달하죠. 그러면서 카타르시스 효과를 느끼게 하는 역할을 보통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진보적인 발언은 대체로,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로 약자를 대변하고 공감에 기반을 두죠. 그리고 소수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큰 참사가 있었을 때 그런 피해자들을 대변하거나 위로하는 발언들이 있을 수 있죠. 보통 이런 기득권층에 맞서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다, 따뜻한 사람이다, 개념 있다, 소신 발언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 보수적인 발언은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발언이죠. 보통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현재의 체제에 맞게 살아라, 아니면 뭐 동성애, 그건 아직 인정할 수 없다, 페미니즘, 그거는 역차별이다, 노조 파업, 그거는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수적인 메시지는 공감이 기반이 된 게 아니고 좀 합리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그런 감정이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쟤는 정도 없네, 쟤는 꼰대다, 쟤는 옛날 스타일이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이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욕도 하지만 논란이 됩니다. 왜 그런지 여기서부터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상당히 우경화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진보 정당, 그리고 보수 정당, 이 정당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랑 보수로 불리지만 국제적으로는 어떤 정당으로 보일까요? 어떤 정치적 성향으로 보일까요? 제가 공부하고 좀 제가 판단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진보 정당은 보수 우파 정당으로 분류가 되고, 보수 정당은 극우 정당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조금 많이 좀 그런 뒷받침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분이 현재 우리나라 보수, 정통 보수라고 하는 그런 우파 정당을 지지하면 극우다, 반민주적이다, 극단적이다, 이런 꼬리표가 붙죠. 그러면 이 우경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자면, 그러니까 현재의 정통 진보 정당이 사실은 보수 정당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극좌, 좀 진보적인 정당들이 사실은 진보 진영을 대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정당의 역사를 저도 잘은 모르지만 대강 아는 제가 판단한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현재 정통 보수 정당의 뿌리는 일제시대의 친일, 군사정권의 친군부, 친독재, 친자본, 친재벌, 이 흐름으로 연결이 보통 됩니다. 그 근거로 이 보수 정당에서 뉴라이트적인 사관을 계속 심으려고 하죠. 위안부를 자발적이라고 폄훼를 한다거나, 아니면 독재를 하려 했던 이승만을 치켜 세운다거나,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님을 깎아내린다거나, 그리고 박정희에 대한 영웅화를 합니다.
그리고 재벌가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칭송을 하죠. 근데 이 박정희 영웅화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댓글에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있을 것 같냐, 북한에 흡수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아동학대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동학대를 하는데 자식을 먹여 살렸다. 이게 공과 과로 나뉘어질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니면 좀 그런 거죠. 아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폭력을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그게 면죄부가 될까요? 그러면 아동학대를 했는데 너 아빠 없었으면 너 못 먹고 못 살았을걸? 너 옆집 가서 빌붙어서 살아야 돼. 이 얘기로 들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군사정권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데 이 박정희가 뭐 경부고속도로를 깔았고 5개년 계획을 해서 했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저번에 군사정권의 잔재라는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경부고속도로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 시기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시기에 다들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깔아야 된다. 근데 이제 김대중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은 일단 동부랑 서부를 잇는 고속도로가 먼저 필요하다. 그 이후에 경부, 그 이후에 뭐 호남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조금 무리하게 깔았고, 그래서 경상도에는 뭐 포항의 포스코, 울산의 현대, 부산의 그래서 이 영남 지역에는 굉장히 발달이 될 수 있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호남 지역과 강원도가 발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보수정당의 뉴라이트적인 사관, 특히나 재벌가에 대한 칭송이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재벌가들은 사실 군사정권의 혜택을 정말 많이 본 사람들이거든요. 특히나 2대, 3대째 저렇게 회사를 물려받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이건 정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한 10%에서 20%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룹 전체를 쥐락펴락하고 그걸 자식한테 물려줄 때는 또 쪼개기 상장을 해서 거기를 지주사로 만드니 굉장히 편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익은 전혀 대변되지 못하고 실제 주인인 주주들은 외면받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저도 이제 대기업에 다녔지만 대기업의 기업 문화가 완전 정말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군사정권 때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사정권 때 재벌가들을 키워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편차가 엄청 많이 났죠. 군사정권이 찍은 회사들만 성장을 할 수 있고 시장을 독점하고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사실 경쟁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기업 문화 엉망이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다 데려올 수 있죠. 이래서 저는 참 이 재벌가들 그리고 군사정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없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위험할 수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침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정말 우경화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됩니다. 언론에 대한 언론관 을 보시자면, 이 보수 정당 시절에 정부는 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출입 금지를 한다거나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압수수색을 했죠. 그 덕분에 이 세계 언론 자유지수라는 게 있는데 2023년에 42등이었던 게 1년 지나서 2024년에 62등이 됐다고 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정부가 공영방송 경영진 인사에 관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현재 이제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극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시민단체와 노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해산하게 압박을 한다거나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도 국제시민사회연합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세는 사법기관과 행정 권력을 동원한 권위주의적인 통치 경향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극우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우라고 보여진다라는 얘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특히 이 복지에 관련된 얘기를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10.4%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OECD 평균은 한 22% 정도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주장하는 정책들을 한번 봅시다. 친재벌, 반노동,
복지를 축소하고 부자한테 감세하고 공공 일자리도 축소하고 이거는 미국 공화당보다 오른쪽, 영국의 보수당보다 오른쪽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의 정책도 한번 봅시다. 단계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성장도 하고 복지도 해야 된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보수 우파에 해당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두 정당 모두 보수적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못했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하면 처벌받는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철회가 됐습니다. 종교계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진보정당도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보수정당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고 성소수자가 축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도 하고 이거는 유럽의 극우정당, 미국 공화당 내의 극우파와 의견이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진보정당도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죠. 성소수자들에 대한 소극적인 지지 또는 중도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는 보수 우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의 보수정당은 극우의 형태를 띠고 있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진보정당 또한 중도 우파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현 대통령도 현재의 진보 정당을 보수 우파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좀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거 한정해서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국 이 우경화된 정치 지형이 우리가 정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 표현의 자유가 없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우경화된 정치 지형 때문에 이 우파 연예인은 극우, 혐오, 권위주의 세력, 극단주의 세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서 논란이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의 사이에서 중립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진보 정당과 극좌 정당의 사이에서 중립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4050 세대는 거의 지금 진보 쪽에 대해서 70-80%의 지지율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보 정당 내에서도 수박이라고 해서 속은 빨간데 겉은 파란. 사실 너네는 보수다. 개혁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주장이기 때문에요. 저도 항상 틀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좀 가감없이 부탁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